네,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유용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야권의 진상조사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좀 번졌습니다. 특히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딸 유학자금의 출처가 의심된다라고 통합당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도 좀 철저하게 좀 다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고 이런 의혹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정의기억연대가 정신대 대책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이게 1990년도예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단체의 활동을 비교적 소상히 봐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거의 25년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시민단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번 사안은 이 일부 언론이 시민단체 운영이라든가 기부금 문화라든가 후원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22억을 30년 동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에 1억 더 못 미쳐서 쓴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시민단체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활동비를 받지 않거나 활동비를 받지 않고 사실 무보수 자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여연대 등 이렇게 소위 회비 구조가 확립되면서 활동비라는 걸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오랫동안 굉장히 높았던 건 그런 정직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 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술판 몇 천만 원, 그 제 내역 보니까 후원회 자금이더라고요. 그 후원회를 하게 되면 후원회 맥주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 중에 맥주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걸 술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에 보수 세력, 특히 박정희 세력이 몰락하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자 흔들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대표 그냥 정치권에 안 들어갔다면 이렇게 흔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네. 역설적으로 윤미향 당선인은 금배지 하나가 이렇게까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 소중하지 않으면 흔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국회 들어가신 이유가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들어갔으니까 기죽지 마시고 예,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대협부터 시작된 이 단체를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진상조사를 해봐야 전 나올 거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검증 소월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온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윤미향 전 대표가 보여줬던 30년간의 활동에 대해서 믿고 공천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이 제기한 걸 야당이 받고 이게 핑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분들이 수요 집회에 대해서 그동안 불편해왔던 일본과 같은 시각이 아닌가. 지금 그 수요 집회를 잠정 중단하게 되면서 일부 그 친일 세력들이 수요 집회 장소를 지금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요 집회를 막으려는 음험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은 당 책임론 그리고 진상조사 이야기는 좀 뒤에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미향 당선인의 그 딸 유학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이제 명확하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남편의 간첩 조작 사건에 의한 피해 배상금으로 그
네. 유학을 보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해명으로 충분히 좀 소명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뭐 NGO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소상히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이 문제가 정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한민국 전체의 소위 그 급원에서 제외한 시민 활동 운동은 심각한 도덕성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진보 진영의 소위 말해서 지지 세력 자체가 뿌리쳐 흔들리는 그런 정치적 영향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30년 정도의 시민 활동을 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30년이 지나고 변질됐다 그러면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NGO 활동은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사실 자유로운 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음모론도 제기를 할 수 있으나 NGO 활동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불거진 부분이거든요. 이건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원래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용수 할머니 얘기는 4가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첫째, 뭐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 하지 말고 NGO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뭐냐면 국민성금이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수요 집회가 자꾸 정오만 불러일으킨다. 이 4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뭐 학생들의 수요 집회에 대한 정오심 이 문제는 별거 아니고 예.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됐다 안 됐다 이 문제도 별거 아닙니다. 다만 성금이 어디에서 했느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용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용을 당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NGO 활동이 자유로운 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NGO 즉 정의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시민단체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 이것을 잘 몰라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됐다면은 시민단체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다음 다만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뭐 이 부분의 학자금에 대한 유학 자금을 썼다 이런 것이죠. 지금 뭐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조혜지원 의원이 집중적인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유학 보내려 그러면은 UCLL 같은 경우에는 UCLL 홈페이지에도 여기에 상당 금액이 소요가 된다. 65,000달러가 한 해 공식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교포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 그 정도 같으면은 상당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 부부가 내는 세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떠냐? 그래서 해명을 했잖아요. 해명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 해명은 어땠습니까? 그 해명 자체는 금액으로 보면은 분명합니다. 그 정도 뭐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걸 전부 당선인의 딸에 대한 유학 자금을 쓸 수 있겠죠. 그건 뭐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명쾌하게 이야기해주면 뭐냐 그러면은 아니 계좌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소명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썼다는 부분. 이게 왜냐 그러면은 개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윤미향 당선인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이것은 헌법 46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적 이익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거는 국회의원 신분일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만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부분은 양심에 대한 신뢰를 담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 공인 신분으로서 상당히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윤미향 당선자가 알겠습니다. 본인의 스스로가 명쾌하게 이야기해야 잠깐만요. 지금 유학 자금에 대해선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해명을 했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아쓰고 언론이 복붙 기사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 팩트에 기반한 비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누군가 기사를 양산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미래통합당 쪽에는 유학 간 자녀 없습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유학 안 보냈습니까? 그 유학 자금 그 내용 내놓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적으로 찍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그 UCLA
그 홈페이지에 나온 액수 이상의 액수를 남편이 그 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배상과 보상을 받았고 예. 그게 1억 9천만 원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썼다고 내역까지 공개했어요. 그럼 더 뭐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NGO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맥주가 들어있다고 술판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성금이 어디다 쓰였나 모르겠다. 성금이 어디 쓰였냐, 장학금으로 쓰이고 뭐로 쓰였다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나왔어요? 장학금이 진보적인 사람들한테만 갔다. 그러면 이 정의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일베에서 활동하는 대학생한테 장학금 주겠습니까? 그러면 정수장학회에서 김기춘 이사장이 일부 관여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관여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 주면서 유신 독재에 반대한 사람, 그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양정숙 당선인부터 이번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그 논란이 좀 휩싸이다 보니까 민주당, 시민당 모두 이 부실 공천, 부실 검증 논란은 좀 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미향 그 당선인은 논외죠. 문제가 없는 걸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제가 본다고 말씀드리니까 양정숙 당선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분은 빨리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체성에도 맞지 않게 정수장학회에 부회장단에 들어있었으면서 초기에 이 사실도 밝히지 않고 이후에 그분이 민주당은 사실 이주택자들에게 나중에 팔겠다는 서약서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은 이 부분을 집중 좀 취재해 주세요. 과연 민주당이 1주택 가져라, 2주택부터 팔아라. 그러면서 공천을 조건부로 줬는데 이후에 정말 집을 파는지 이런 거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런데 양정숙 당선인은 어쨌든 뭔가 언론 보도 혹은 민주당 해명이 사실이라면 진짜 부동산 부자시더라고요. 그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짓 해명 논란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뭐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동생 그 가족이 연루된 것까지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지도 예. 않으니까 빨리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뭐 최민희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일리가 없는 부분도 없습니다만 예.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사회 NGO 활동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순수성을 기반해서 얼마만큼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도덕적인 행동을 증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NGO 활동의 세 가지 요소 아니겠습니까? 도덕성, 투명성, 순수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외부로 고의적이든 고의되지 않든 여기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면은 그 해당 NGO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A 할머니에 대한 서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 업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정치적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제기된 공식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법적인 제재가 어느 정도 최소한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 순수성에 의해서 기부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성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뭐 깨끗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통합당 지도체제 정비 문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 후에 바로 부친상을 당해서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또다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사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의 방향성을 좀 잡아놓고 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당 내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좀 다시 당 내에서 좀 재정비를 해야 한다.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당 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통합당 상황 자체가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한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좀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와도 문제고 들어오지 않아도 문제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그 결단력, 그 지도력을 가지고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기
얘기인데 어떤 형태든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상황 자체는 초선 의원들의 어떤 집단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당의 어떤 개혁적 성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은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진작에 초재선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개혁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통합당이 오늘날 같은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초선들의 목소리를 순수성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초선들의 목소리를 너무 강경해도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를 순수성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 상당한 헤게모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 당선인에 대한 어떤 시각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뭐 친박의 일부 세력들도 여기에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순수성을 가지고 100%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깃발을 들고 항해를 해야 될 선장의 몫에 상당 부분 이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즉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냐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이 됐다 그러면은 예. 주호영 의원의 원내대표를 실험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결단력을 보이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초선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집단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위기에 국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만하고 일치된 의견 자체를 합의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도 돼도 문제가 되고 안 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적인 모습이 나와도 좋은데 당분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도부의 결단과 행동을 두고 보고 그런 인내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통합당의 현주성 아니냐 이렇게 예, 보는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통합당도 이번 국회에서 초선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선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실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통합당에서 초선들의 목소리가 좀 어느 정도 실제 지도체제 구성에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저는 초선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 반대하는 거 외에는 뭐 비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초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보수의 미래 비전에 대한 순수한 목소리를 담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놓고 찬성 반대 이게 말이 됩니까? 초선들이 조금 더 시야를 좀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미 비대위원장이세요. 왜냐? 내정자이죠. 예, 그 내정자예요. 예.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지금 그러니까 임기 문제로 약간의 갈등을 빚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에 있었던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는 가상현실의 모의 전국인가요? 공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저는 뭐 크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한마디로 황교안 공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초선들이 사람을 놓고 찬반하고 이러면 정말 오염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미래통합당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가자. 당원 구조는 좀 이렇게 해보자. 좀 큰 틀에 좀 알겠습니다. 뭐랄까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좀 나서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제 그 한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국민취업제도가 처리됐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문제는 이 개정된 법안에 추가된 대상 중에서 특수고용직에 빠졌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는 하는데 당장 시급한 분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중에 다음 주 중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연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용 문제나 노동 문제 이게 일자리 문제랑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따질 때 되게 신중해야 되고 특수고용직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특수고용직의 범위와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좀 폭넓은 규정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배려를 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노동시장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시간이 된다면 급하게라도 여야가 협의를 해서 본회의 통과 직전에라도 좀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범위를 좀 더 추가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정치 평론가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고용보험에 대한 아젠다는 실질적으로 대선 기조에서 여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통합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도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위기적 상황에서 여기에 고용 실업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는 이런 고용보험에 대한 아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여당이 작용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여기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민간 소비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해야 되고 일부 정부에서는 리쇼링 즉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국내에 불러들이는 그런 것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전제는 노동의 유연성하고요, 고용 정책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좀 필요한 부분까지 네.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